신비의 섬 제주. 그 한 구석 검은 흙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도 올레길 10개의 코스 가운데 한 곳인 사계리 바닷가입니다. 옥빛의 바다와 검은 바위길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곳은 아름다운 관광지로 널리 세간에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일러줄 중요한 열쇠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작은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01년 여름, 교원대 김정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제주도 사계리 해안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선명하게 찍힌 새의 발자국 화석이었다. 길이 1cm의 소형 발자국부터 15cm의 대형 발자국까지 다양한 크기의 새 발자국은 100여 점 이상 발견됐다. 새 발자국을 발견을 하고 다른 화석들이 또 나오겠다라고 조사를 더 추가로 하던 중에 이제 우제류, 그러니까 사슴이나 노루의 발자국들이 이제 이런 여기에 대거 또 발견되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밀 조사를 했죠. 조사 결과 모두 48군데에서 다양한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가장 많은 것은 1000여 점 이상 발견된 사슴류의 발자국이었다. 굉장히 깊어요. 이거 봐, 이거. 이 발자국 화석에서는 두 발굽이 갈라진 모양이 선명히 보인다. 한번 이거 보자. 이거 봐, 이거. 굉장히 깊게 나오네, 이렇게. 주변 환경을 짐작해 하는 화석도 있다. 물결무늬 화석과 육식동물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 10여 점, 8점의 개의 실체 화석과 잎의 모양을 완전히 갖춘 식물 화석 등이 그것이다. 발자국이 나오는 지층 중에 보면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예를 들자면은 기라든지 기에 옆으로 걸어다니는 기에도 있고 조개 화석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게 이제 물결이 친 그런 자국이 지층 표면에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바다 물가였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길이 500m, 폭 150m의 해안 저습지에서 길쭉한 모양의 발자국 화석 8개가 발견된 것이다. 발자국은 겹쳐 찍힌 부분이 없어 두 발로 걸은 발자국으로 의심됐다. 발 뒤꿈치와 중앙의 오목한 아치 모양은 사람 발자국 모양과 흡사했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사람의 것일까? 일반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이 그 이족보행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이 오버랩될 때, 겹쳐서 찍혀질 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사족보행하는 동물은 이 그 보폭이 좁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넓거든요.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 보폭을 확인했다. 발자국 간의 간격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폭이었다. 요 정도. 거의 한 50cm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거의 5cm 지금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50cm. 20.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만들 수 없는 긴 보폭. 이족 보행이 확실했다. 그러면 이제 이족 보행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있느냐? 이 정도 사이즈에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경우에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사람 발자국일까? 먼저 김정률 교수는 전 세계 사람 발자국 화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세계의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를 방문해 제주도의 것과 비교하면서 실질적인 고증도 병행했다. 사람 발자국 화석은 전 세계 7군데에서만 발견된 희귀한 것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77년 탄자니아 라이톨리에서 발견된 사람 발자국 화석이다. 보행열이 뚜렷한 50여 개의 발자국 화석은 약 36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남겨진 화석은 사람의 것일까? 그 논문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저 혼자 나름대로 이제 스타디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다가 그 논문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외국 학자들하고 이메일로다가 이제 연락을 했죠. 김정률 교수는 전 세계에 권위 있는 화석 연구자 20명에게 제주도 발자국 사진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한편 김경수 교수는 발자국 화석이 사람의 것임을 증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젖은 땅에 남겨진 발자국 모양을 검증한 것이다. 발자국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이 발을 밟았다가 뛰게 되면 고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퇴적물들이 이제 그 퇴적물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열렸다가 닫히게 됩니다. 논바닥에 찍힌 농부의 발자국은 제주도의 것과 흡사하다. 이게 이제 사람이 밟았다가 지나가는 흔적인데 발가락 전혀 없죠. 네, 그냥 오목하게 이렇게 대충 그 부드러운 역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도 발견됐다. 논바닥에 물기가 마르면서 발자국 주변으로 건열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건열은 제주도의 발자국 화석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람 발자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균열이. 이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은 제주도의 발자국 화석이 사람의 것임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흙 위에 찍힌 발자국은 어떻게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일까? 부드러운 땅에 발자국이 찍히면 대부분은 외부 변화에 의해 훼손되고 일부만 남게 된다. 발자국이 훼손 없이 건조되면 그 형상은 그대로 보존되는데 그 위로 퇴적물이 쌓이면 발자국은 그 모양 그대로 굳어진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자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퇴적물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깎여 나간다.
하지만 발자국 화석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발자국 화석 산재 발견은 행운이었다. (1970년대) 후반 근방에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거세진 파도는 지층을 침식했다. 모습을 감추었던 화석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04년 김종률 교수 연구팀은 국내외 학자 80여 명이 참석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제주도 사람 발자국 화석의 존재를 발표했다. 500여 점의 사람 발자국 화석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학술회에 참여했던 사람 발자국 화석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틴 로클리 교수는 제주도의 사람 발자국 화석 샘플을 보관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인류의 인체 구조와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This is a very important discovery because it was really the first discovery of ancient human footprints in all of Asia. The Jeju Island tracks, some of them are quite deep and they're quite clear. You can see trackways, and there are quite a few, so there were quite a few individuals leaving tracks. What's interesting at that site also is that there are a lot of tracks of other birds and mammals, so you get an idea of the local ecology, the local fauna that existed at that time. 머나먼 과거의 어느 날 제주도에 살던 그들은 이곳에 족적을 남겼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그들은 기나긴 여행을 거쳐 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 전국에서 발견되면서 오랜 세월 우리 한반도는 인류의 터전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데 제주도에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던 걸까요? 사람 발자국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곳은 천연기념물 464호로 지정됐다. 당시의 자연 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은 저쪽은 주로 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여기 좀 작은 발자국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 부분에 이제 상대적인 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를 갈 때 보면 어린애들은 얕은 물에서 놀잖아요. 약간 수심이나 이제 고도 차이도 조금 여기가 높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화석의 크기를 측정하면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신장도 추측이 가능하다. 사람은 발의 길이가 그 신장, 키의 길이의 1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종이라든지 남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황인종이니 백인종이니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5.5% 정도. 그렇다면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될까? 500여 개의 발자국 길이를 모두 측정해 신장을 유추해 보았다. (150에서 160) 정도면 정도의 이제 발자국들이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성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30에서 140 정도의 키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남긴 발자국도
전제를 하는데 그런 건 좀 더 어린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화석의 크기로 보았을 때 발자국을 남긴 이들은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느 시대를 살았던 것일까? 발자국의 화석은 이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발자국의 이동 방향이 찍힌 보행렬이다. 이쪽 부분이 그 바닷가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걸어간 사람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뭐 이 조개를 다 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요 보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개를 잡으러 갔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그 과거에 제주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에서는 한 미군 병사의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 세계의 구석기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역사적인 유물이 발견됐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 이전의 주먹도끼와는 달리 정교하며 양면 가공되어 날이 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 유물의 출현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대의 발견이었다. 전곡리 유적에서 나온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그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에서 최초이고 가장 풍부한 주먹도끼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적이라는 게 밝혀져서 전 세계 지금 이제 고고학 교과서에는 전곡리 유적이 반드시 들어가는 뭐 그런 중요한 유적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주먹도끼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 고고학계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이 학설이 뒤집어진 것이다. 한 손에 쥘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 점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석기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 대개 한 250만 년 정도 석기를 쓰는데 그런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한 100만 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석기 제작의 연습 기간이 한 100만 년 돼서 이게 이제 아슐리안이 디자인된 석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슐리안 석기가 나오는 그 시점 자체가 인간의 지능 자체가 점핑하는 뭐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사인류의 초기 석기인 집게는 한쪽 면에만 날을 세웠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경우 제작 과정이 간단치 않다. 일종의 구상,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석재는 신중히 고른다. 돌의 단단함은 물론 완성된 주먹도끼의 크기를 예측하며 떼어낼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먹도끼를 그러니까 주먹도끼를 만들게 되면서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정확하게 자기가 예측하는 방향대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뭐 근육의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의 발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모양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예측력이랄까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된 인간은 결국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미지의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잠깐만요. 석재를 고르면 돌과 돌을 직접 부딪히며 돌을 떼어낸다. 이 같은 제작 방법을 직접 떼기라고 부른다. 양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충격이 가해져야 하고 주먹으로 쥐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집게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며 한 손에 쥘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가 완성됐다.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기, 베기, 그다음에 완전 타격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실리안 주먹도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 날, 지그재그로 날을 양면 가공해서 만드는 기술,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아실리안 주먹도끼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석기를 만들며 떨어진 박편들은 또 다른 도구로 활용된다. 자세히 관찰하시면은 이와 같이 떼어낸 하나의 박편들도 바로 가공을 안 하고서 또 바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과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그 주먹도끼들이랑 이와 같은 그 박편들을 이용해서 동물을 뭐 도살을 한다거나 가죽을 벗긴다거나 훌륭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석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먹도끼의 위력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실제 주먹도끼와 박편을 사용해 보았다. 박편은 제법 칼과 같은 성능을 보인다. 구석기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냥한 고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주먹도끼의 밑동은 뼈와 같은 단단한 부위를 분해한다. 확실하죠? 네, 확실하네요. 이와 같이 맹수의 이빨과 발톱을 대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석기를 발명하게 되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서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점점 더 좋은 석기를 만들게 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석기 체험장. 직접 석기를 만들며 구석기인의 생활을 경험해보는 곳이다. 석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박편의 사용법에 금세 익숙해졌다. 됐다. 고기 잘 잘리나요? 네, 잘 잘려. 의외로 잘 잘려요. 구석기 시대 칼날로 사용됐던 박편과 주먹도끼는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면서 재료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나누며 전곡리에서 삶을 일구어낸 구석기인들. 그들은 비록 우리의 직접 조상과는 다른 구인류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매일 사냥하기 위해 이렇게 뭐 힘들게 돌을 깎거나 그런 하는 게 진짜 내가 하기로는 진짜 힘든데 사냥하고 이렇게 매일 만든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진일보한 석기 기술을 발휘하며 전곡리에서 살았던 구석기인들. 그들은 누구일까?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다. 그리고 어느 날 아프리카를 떠난 사람들은 불과 도구를 이용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시초는 두 다리로 서서 다니는 사람이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였다. 호모 에렉투스가 대개 한 150만 년 정도에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인류입니다. 대개 한 30만 년, 지역에 따라서는 한 10만 년 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전곡리 같은 경우에는 호모 에렉투스 내지는 알카이c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이야기에서는 뭐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뭐 가능할 겁니다.
약 450만 년 전 남방의 원숭이란 뜻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구상에 등장했다. 호모 에렉투스까지 진화하는데 29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뇌의 용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완전히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뇌 용적이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호모 에렉투스도 우리의 직접 조상인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이다. 외형적 구조를 보면 이 눈두덩이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마 현생 인류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 자체가 이 눈두덩이가 튀어나온 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살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실제 이 뼈 자체가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광대뼈가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건데 뭐 이 광대뼈가 튀어나옴으로써 또 눈두덩이 뒤는 이 뼈를 보면 굉장히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만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호모 에렉투스. 전곡리 구석기인도 그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오래된 층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대개 한 30만 년에서 40만 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조사에서 대강 추정하기는 한 30만 5만 년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남겨진 발자국의 화석의 연대가 밝혀진다면 제주도의 털을 잡은 이들의 존재도 드러날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제주도 발자국 화석의 연대가 밝혀졌다. 지층에 남겨진 꽃가루, 뼛가루와 같은 유기물질을 분석하면 지층이 형성된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지질연대 측정법을 사용해 김정빈 교수는 발자국 화석의 생성 시기를 규명했다. 지층 표면부터 발자국 화석을 포함한 지층을 수직으로 절단해 전체 연대를 측정했다. 사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3단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검사 결과 지질연대는 최고 2만 5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 발자국을 포함하는 지층에 대한 그 지질연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당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전문 학술지인 고고학 저널을 통해 발표됐다. 그 제주도 사람 발자국에 대한 그 지질 시대가 19,000년에서 25,000년, 즉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으로 이건 국제적으로 인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만 년 전의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최초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린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제주도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약 2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구석기 시대 가운데서도 후기 구석기 시대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기 구석기 시대 한반도의 조상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또 제주도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도 역시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2002년부터 3년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남양주시 호평동.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은 대규모의 석기가 발견된 우리나라의 후기 구석기 유적 중 하나다. 석영을 이용한 석기 등 모두 만여 점이 넘는 석기들이 출토됐다. 후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돌날과 쓴배찌르개도 수습됐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냥용 도구가 되겠습니다. 쓴배찌르개는 창촉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흑요석으로 만든 좀돌날도 출토됐다. 흑요석은 가볍게 치기만 해도 얇게 쪼개져 유리처럼 예리한 날이 생기는 돌이다. 후기 구석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석기 모양 자체가 길쭉길쭉한 이런 이제 돌날이나 그보다 훨씬 작지만 형태는 비슷한 좀돌날 형태로 변하게 되죠. 좀돌날 석기로 산천어를 손질해 보기로 했다. 날카로운 날이 부드러운 생선살을 예리하게 잘라낸다. 좀돌날의 등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 혁명을 의미했다. 약 2만 년 전 후기 구석기인들은 석기 제작에 짐승의 뿔을 사용했다. 좀돌날은 흑요석을 예리한 사슴뿔로 눌러 떼어 만든다. 지금 떨어졌는데 부러졌어요. 눌러떼기 방식은 석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나오게 되는 거죠. 후기 구석기 시대의 좀돌날 기술을 적용하면서부터 그 똑같은 몸체에서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한 제품을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석재를 원료로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흑요석은 화산 지형에서만 발견되는 흔치 않은 돌이다. 돌의 성질을 파악해 석재 낭비를 없앤 후기 구석기인들의 기술은 석기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흑요석을 떼어내 톱날처럼 예리한 날을 만든 그들은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다. 나무에 좀돌날을 끼워서 사용한 결합식 도구가 그것이다. 약 2만 년 전 후기 구석기인들은 이 같은 도구로 살상력을 더욱 높였다. 대개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는 그런 이제 아실리안 주먹도끼 또는 그런 큼직한 석기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현생 인류 단계에 오면 그 석기 자체가 아주 작아지고 예리해지고, 그게 이제 그 또 복합적인 석기가 나오게 되고, 환경을 극복하는 어떤 지혜, 지적 수준 이 자체는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는 현격하게 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짐승의 가죽을 다듬을 때 사용한 밀개, 가죽에 구멍을 낼 때 사용한 뚜루개 등 후기 구석기인들은 용도에 맞춘 다양한 석기를 개발해 사용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는 이들은 석기를 활용해 예술품을 만들었다. 30만 년 전 전기 구석기인과 2만 년 전의 후기 구석기인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북한에서 발견된 호모 사피엔스, 만다린의 모습은 현생 인류와 똑같다. 그들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불을 지배했으며 언어도 사용했다. 그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2만 년 전 여자랑 결혼하면 멀쩡한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호모 에렉투스 여자랑 결혼하면 그
그건 안 돼.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시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종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2만 년 전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컴퓨터를 가르치면 컴퓨터 할 수 있고 비행기 타는 걸 가르치면 파일럿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호모 에렉투스하고는 다르게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약 2만 년 전 한반도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는 진보된 석기를 사용하며 구석기 문화의 전환점을 이룩했다. 약 2만 년 전부터 이미 이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곳 제주도에 터를 잡았던 구석기인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바다 건너 이곳까지 도달하게 된 걸까요? 또 넓은 대륙을 떠나 섬으로 향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굽이진 계곡과 어우러진 가파른 절벽. 이곳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바위를 일일이 쪼아 새긴 그림은 수천 년의 세월의 풍파에도 제법 선명하게 윤곽이 남아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래를 새긴 모습이다.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옮겨보았다. 48점이 새겨진 고래 그림은 배를 타고 고래 사냥을 했던 신석기인들이 새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배는 창녕 비봉리에서 출토된 통나무 배다. 통나무를 잘라내 속을 파내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은 약 8,000년 전의 신석기인들로 보인다. 그렇다면 후기 구석기인들도 이처럼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간 것일까? 구석기 시대에는 한반도와 제주도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가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약 2만 년 전은 마지막 빙하기가 도래했던 시기다. 이때 한반도는 빙하기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줄어들어 일본까지 연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걸어서 섬으로의 이동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제주도까지 이동한 것일까? 실마리는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에 있다. 무수히 많은 발자국 중 발견된 이것. 둥근 모양의 이 발자국은 메머드의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40cm, 40cm 되죠? 40cm.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도 큰 거는 한 50cm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40cm가 지금 넘거든요. 메머드 추정 발자국 화석은 두 지역에서 약 20점이 발견됐다. 빙하기가 이제 최대 빙하기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때는 우리 지금 이 지역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추웠을 거예요.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머드의 서식 영역이 남쪽으로 확장돼서 이제 이 지역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메머드는 4에서 6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과 100kg이 넘는 엄니를 가지고 있으며 간빙기를 지나면서 멸종한 코끼리와 비슷한 동물이다.
매머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간이었다. 무기를 쓸 줄 알면서 더욱 강성해진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매머드를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당시에 살았던 인간들이 많은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 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머드를 잡아서 가족들과 부족 간에 많은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고요. 또 매머드의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아나 큰 다리뼈 같은 경우에는 움막 형태의 집을 짓는 데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머드의 뼈는요, 굉장히 좋은 연료가 돼서요, 그 안에 있는 콜라겐이나 지방 성분들이 지금의 수처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연료의 그 재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할 때 항상 매머드의 뼈를 활용을 많이 했고요.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후기 구석기인들은 매머드의 뼈를 사용해 집을 지었다. 한 채를 짓는데 약 100마리의 매머드의 뼈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 구석기인들에게 매머드 사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 시대에 보면 이제 맘모스 같은 게 이제 시베리아에 있던 만주 지역에 있던 맘모스가 한반도에 조금 들어오게 되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한경도에서 나오는데 그 어떤 일종의 맘모스 같은 거는 이게 황해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던 동물들,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진출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지. 매머드는 마지막 빙하기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지나 제주도까지 이르렀다. 제주도에 발자국을 남긴 호모 사피엔스는 식량 자원인 매머드를 쫓아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생활했을까?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천지연 폭포. 이곳에 실마리가 있다. 지난 2010년 천지연 폭포 주변의 돌산에서 석기가 발견됐다. 물이 샘솟는 바위 그늘이란 뜻의 생수괴 유적. 차광에도 굉장히 좋은 지점입니다. 폭 6m, 높이 2.7m의 작은 공간에서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했던 돌날과 눌러떼기로 제작한 좀돌날은 생수괴 유적에서 후기 구석기인들이 살았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위 그늘이나 동굴 유적 같은 경우에는 추위라든가 바람, 어둠, 그리고 매서운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들의 대부분이 동굴 유적이나 바위 그늘임을 감안했을 때 아마 생수괴 유적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에 좋지 않았던 유적인가 생각합니다. 지질연대 측정 결과 생수괴는 약 2만 5천 년 전 후기 구석기인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발자국을 남긴 이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동굴 안에 샘솟는 물은 거처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였을 것이다. 동굴 앞으로는 솜반내라는 유수천도 흘렀다. 바람과 동물의 공격을 막아주는 작은 바위 그늘. 생수괴 유적은 제주도에 살았던 후기 구석기인들의 좋은 안식처가 됐을 것이다. 제주도는 아득한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이었다. 진일보한 도구를 가지고 자연과 맞서 싸운 후기 구석기인들. 그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갖춰진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
수많은 원시 인류가 한반도를 거쳐갔다. 그러나 제주도에 발자국을 남긴 이들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며 후기 구석기 문화를 이룩한 최초의 현생 인류, 우리의 직접 조상이었다. 우린 누구인가? 과연 우린 어디에서 왔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린 제주도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머나먼 과거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인류 문화의 토대를 다졌던 호모 사피엔스. 그들이 제주도에 남겨놓은 발자국은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삶을 이어갔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